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수호서재에서 펴낸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해민스님은 하버드대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고 미국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7년간 재직했습니다. 2000년 봄 해인사에서 삼위계를,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으면서 조계종 승려가 됐습니다.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하는 해민스님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치유학교를 서울 인사동과 부산 센텀에 설립해 치유와 성장, 영성을 밝히는 수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썼으며 이 두 권의 책은 각각 출간된 해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민 스님의 글은 전 세계 35개국으로 판권이 수출됐으며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등지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민 스님의 프롤로그와 각 장에서 에피소드 하나씩을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 홀로 고요하게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시 핸드폰도 꺼놓고 나무 위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감상하면서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 내 심장의 울림소리를 들으며 내가 여기 있음을 온전히 느껴본 경험이요. 시냇물을 만나면 잔잔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 손도 한번 담가보고 새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평화로운 시간이요. 발걸음도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옮기다 보면 처음에는 시끄러웠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왠지 모르게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피아노를 다시 조율하듯 내 영혼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시간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삶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나를 봐달라는 소란한 광고 소리,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 사고, 뉴스 소리, 여기저기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두드리고 부수는 공사 소리,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소리가 들리죠. 거기다 우리 손에 쥔 핸드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과 문자 알림 소리가 울립니다. 현대 문명은 한순간도 우리 영혼을 가만히 쉴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소외입니다.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주로 밖으로 향해 있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 들여다볼 겨를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소외가 깊어질수록 안타깝게도 자기 기준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기준, 이 사회가 좋다고
욕망하라고 정해진 것들을 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한 경쟁 속에서 남들 쫓아가기 바쁘고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식으로 살아보려는 용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사는 주체성 없이 남들이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것들만 처리해주기도 너무 바쁜 삶, 어떠신가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번 책에는 우리 안에 있는 고요함과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의 소망이라든지 진정 꿈꾸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추구하고 싶은 삶의 가치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이나 기억까지 되살아나 그것들로부터의 치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수행자들이 깨닫고 싶어하는 자기 본성도 밝아지게 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지관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현대어로 풀었듯이 이번 책으로는 옛 선사들의 경험에서 나온 적적성성이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심심한 상태가 아니고 고요할수록 환하게 밝아져서 내 본래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부디 이 책을 읽으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지혜가 밝아지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와 쉼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종국에는 나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제 부족한 글이 그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독자님들이 내딛는 걸음걸음에 평온함과 깨달음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비구 해민 제주 사려니 숲길을 걷고 나서 1장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나는 못해요. 얼마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규경 시인의 용기라는 시가 소개되었다. 그 시를 읽고 있자니 왠지 모를 감동과 예전 추억 하나가 떠올랐다. 시는 용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넌 충분히 할 수 있어로 시작한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 시는 허를 찌르는 반전이 있다.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서 용기를 내서 기필코 제가 해내겠습니다. 라는 산업화 시대의 미덕과 같은 말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못해요. 라는 진솔한 개인적 고백으로 끝이 난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독자에게 말하는 듯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기필코 해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고. 자기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말이다. 정말로 맞는 이야기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종교학 교수가 되어 7년간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내가 정말로 원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당연히 그 길을 가겠지라고 예상한 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간 듯하다.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할 당시 내 눈에는 졸업 후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선배들만 보였다. 교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주변 동료나 교수님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어느새 나도 그 길을 걷고 있었다.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 앞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부지런히 곁눈질하며 따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교수가 돼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교수 세계에서 중요한 일은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으며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논문을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쓰는 것, 외부에서 연구비를 잘 따오는 것, 선배 교수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엄청나게 바빴다. 전 세계 여러 학회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학자들과 네트워킹하는 건 역시 중요했기에 잘 나가는 교수일수록 학교를 비우는 날이 많았다. 교수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뛰어난 학자가 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논문을 쓰긴 썼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연구비를 따오는 일도 다른 학자들과 네트워킹하는 일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도자의 길이 좋아 승려가 된 만큼 내 수행에 도움을 받고 싶어 종교학을 공부한 것이지 옛 종교인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점차 학자로서의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 행복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삶의 주도성이 내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지금 하는 일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다. 내가 삶을 주도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아무리 남들이 재미있는 것이라 해도 힘겨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 주도성을 잃고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용기 내어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처럼 자신의 미래를 내 스스로가 아닌 옆 사람들을 보면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한국인을 집필한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에게 더 맞는 다른 일을 하기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일을 포기하려면 무척이나 두렵고 용기가 필요하다. 처음 미국 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서울 인사동에 마음치유학교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내 주변 사람 대부분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만류했다. 그리고 처음엔 나도 많이 막막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고 나니 4년이 채 되지 않는 지금 서울에 이어 부산에도 마음치유학교가 생기고 50여 명의 선생님과 함께 한 해에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치유와 성장의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 올해 고시에 또 떨어졌다면서 눈에 절망을 가득 담고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못해요 라고 해도 됩니다. 나에게 맞는 길을 남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천천히 잘 찾다 보면 고시에 붙은 것보다 결국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낙방한 것이 훨씬 더 잘된 일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좀 답답하고 막막하더라도 용기 내어 나의 길을 찾아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수록 나에게 고요함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몸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마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거울처럼 비춰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의 힘으로 지금 상황과 내 마음을 천천히 살펴봐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만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요 속의 지혜가 내게 답을 줄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찰에서 나온 지혜와 숨을 고르며 모았던 에너지의 힘으로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힘껏 뛰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경험과 지식들이 다른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배움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설령 실패했다 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훗날 지금 경험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자고 강하게 맘먹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다고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처음 원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 오히려 천만다행이었던 적이 살다 보니 참 많아요. 2장 가족이라 부르는 선물. 나의 질투, 나의 아픔. 어릴 적 나는 명절 때 큰아버지 댁에만 다녀오면 한동안 우울하게 지냈다. 큰아버지 댁은 서울에서도 가장 학군이 좋다고 유명한 동네에 있는 방이 5개, 화장실이 2개 딸린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 식구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사글세 단칸방에서 사는 신세이다 보니 그 격차는 실로 엄청나서 어린 나에게 큰아버지 댁은 문명이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일단 냄새부터가 달랐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과는 다른 오묘하고도 포근한 향기가 났다. 게다가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신발장 옆에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놀고 싶었던 농구공, 배구공, 자전거 같은 것들로 가득했고 거실에 들어서면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크고 편안한 소파와 유명 작가의 판화작품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장 부러웠던 것은 내가 그렇게나 배우고 싶었지만 학원 갈 형편이 안 돼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피아노가 놓인 방이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공간을 아버지 바로 위의 형과 그의 가족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항상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조차도 부족했던 시절의 나에겐 말이다. 큰아버지네는 사촌형과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몇 년간 외국 생활을 하고 와서 그런지 그들과 나 사이에는 큰 강이 놓인 듯했다. 사촌형은 그 강 건너편에 서 있을 뿐 나와 내 동생에게 손을 내밀어 이리 와서 함께하자는 제스처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집에 가서도 나는 항상 내 동생하고만 놀다가 오곤 했다. 혹자는 내가 먼저 사촌형에게 살갑게 다가갈 수는 없었느냐고 묻겠지만
사실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땐 어렸고 만나는 장소가 내 집도 아닌 큰 집이었으니 주변인으로 맴돌다 알 수 없는 상실감만 하는 채 돌아오기 일쑤였다. 어른이 된 지금 그렇게 없이 살았던 컴플렉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 나에게 큰 집이란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존재, 거대하고도 넘기 불가능한 존재, 부모님을 한참 동안 원망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공부를 곧잘하는 편이었음에도 명절 때마다 내 학교 성적은 전교 1, 2등을 하는 사촌형에게 밀렸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이 반복되어 깊은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다.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분투한다 해도 사촌들의 그 산은 영원히 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다. 눈을 감으면 생생히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쯤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다. 가기 싫다는 내 손을 억지로 끌고 부모님은 나와 내 동생을 데리고 큰 집으로 갔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나를 고모들은 사촌들과 함께 놀라며 방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사촌 동생과 말을 섞게 되었다. 사촌 동생은 최근에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사다 주셨다는 장난감 하나를 보여주었다. 사진기처럼 보이는 것이었는데 컬러로 된 둥근 필름을 끼고 뷰파인더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여러 국립공원 모습이 담긴 사진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촌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고 나는 한참 동안 내 동생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며 가지고 놀았다. 그런데 한참을 보면서 놀다 보니 그 둥근 필름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 이리저리 만져보며 조종하는데 불싸, 이를 어쩐다. 그만 필름이 구겨지고 찢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한참 고민하던 난 조용히 혼자 아파트 밖으로 나가 그 필름을 버렸다. 그러고는 필름이 없어진 걸 모르는 척했다. 사촌 동생은 당연히 그 필름이 어디 갔는지 나에게 물었다. 계속 물어도 내가 모른다고만 하니 큰어머니에게 일렀고 큰어머니는 내가 진짜 모르는 일인지 나와 내 동생에게 물어보셨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큰어머니에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내 안에서도 나도 모르는 감정이 울컥 올라왔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러움, 분노, 미움, 시기, 짜증, 억울함이 뒤섞인 정말로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다. 한참 동안 감정에 북받쳐 엉엉 울며 다시는 큰 집에 가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지만 다음 해에 또다시 부모님 손에 이끌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아마 그때 나는 내게 없는 부분을 사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어린 시절의 일화일 수도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도 가슴이 저려 아파온다. 그 복잡했던 감정들을 질투라는 한 단어에 우겨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참 아프고 처참하게 만드는 감정임에는 틀림없다.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질투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나와 엄청 다른 사람이 아닌 대체로 나와 연관된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입사 동기의 승진을 질투하지 나와 인연 없는 빌 게이츠를 질투하지 않는다. 또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나에게 없는 어떤 부분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난다. 그 감정의 농도가 옅으면 단순한 부러움으로 그치지만 진해질 경우 질투는 분노로, 강한 미움으로, 심지어 폭력으로도 전이된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상대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내가 없는 그 일부분만을 바라보면 질투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그 사람에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받는 남모르는 스트레스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즉, 내가 없는 그 부분만을 바라보면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보면 나와는 다른 양상의 고뇌와 불안이 있지 내가 상상한 것처럼 마냥 행복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질투라는 감정을 잘 활용하면 내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늘은 어떤 사람을 큰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보다 잘나 보이는 라이벌을 그에게 보낸다라는 말이 있다. 질투의 에너지를 분노나 미움의 감정 안에 가두지 말고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훗날 질투심을 유발했던 그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은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아이비리그에 가기 위해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것도 어린 시절 사촌들과의 경쟁심에서 비롯한 것 같다. 내 공부를 위해 갔다고 생각했지만 내 어린 마음은 그렇게라도 보란 듯이 뭔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 질투의 힘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며 공부하지 못했을 테다. 이제라도 사촌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어리고 가난한 과거의 나를 한 번쯤 안아주고 싶다. 3장 삶을 감상하는 법. 나만의 소확행. 욜로가 가고 소확행이 왔어요. 젊은 분들에게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물으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을 즐기자라는 욜로 트렌드가 과도한 소비로 연결되니 결국에는 생활이 어렵게 되어 이제는 소확행으로 전환되었단다.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글에서 처음 등장한다. 하루키는 막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등으로 소확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존에는 행복을 먼 미래에나 도달할 수 있는 큰 목표의 성취 이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확행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작고도 확실한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대의 도래가 반갑다. 무엇보다도 과거 산업화 시대를 산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획일화된 행복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면서도 개별적인 행복의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무엇이 행복인지 개인이 정했다기보다는 사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욕망하라고 결정하고 주입했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월급 많이 주는 큰 회사에 취직한 후 결혼해서 아이들 가르치며 아파트 평수를 넓혀갈수록 행복이 온다고 말이다. 하지만 소확행은 행복의 기준을 사회가 아닌 개개인이 정하라고 권한다. 그래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행복들이 무한하게 생겨날 수 있다. 소확행을 찾는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어찌 보면 지금 주어진 자기 삶을 제대로 감상할 줄 아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최근에 읽은 책 조그맣게 살 거야에서 바람의 향기와 공기의 온도, 나뭇잎의 색깔, 시시때때로 미묘하게 변하는 길거리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천천히 걷고 느리게 생각하다 보면 말수는 줄어들지만 웃을 일은 더 많아진다라는 문장을 만났다. 행복은 집이나 자동차같이 비싸고 갖기 어려운 대상들을 소유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 지금 현재 시간을 내가 어떻게 온전히 쓰는지, 자연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는지에 달려있다. 물론 꿈꾸던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 결혼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행복이다. 살면서 그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 오는 성취감과 만족은 매우 클 것이다. 다만 그것만이 행복이라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을 위해 달리는 시간, 애쓰는 시간으로 소비되고 만다. 또한 목표가 이루어졌다 해도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리고 있기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바쁘다. 설상가상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인생을 낭비한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소확행은 장기간의 노력 끝에 큰 행복을 강하게 한번 느끼는 것이 아닌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가. 나의 소확행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렵지 않게 몇 가지가 떠올랐다. 우선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듣는 시간이 큰 휴식이자 행복이다. 특히 전기현 씨가 진행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나 강민석 씨가 울림 라디오 앱을 통해 전하는 소울 케이크를 즐겨 듣는다. 진행자의 친절한 소개와 함께 좋은 새로운 음악을 만나게 되면 우연히 길에서 보물을 주운 듯 엄청난 마음 부자가 된다. 더불어 나만의 케렌시아, 쉼의 공간인 삼천공원을 걸을 때도 참 행복하다. 내 처소와 가까운 이 공원 안에는 5그루 나무 아래에 물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다. 그곳에 잠시 앉아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은 지극한 평화에 가닿는다.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 자연 풍광을 보면서 걷거나 벤치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하면 피아노가 조율이 되듯 내 마음이 리셋되는 느낌을 받는다. 서점에서 새로운 책 몇 권을 골라 여유롭게 펼쳐보는 시간도 내겐 큰 행복이다. 책은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게 해준다. 간접 경험이지만 견문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져 우연히 좋은 책을 만나면 가슴이 설렌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도 나에게는 중요한 소확행이다. 나를 승려나 책을 내는 작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 봐주는 친구들과의 따뜻한 만남은 삶이 던지는 예기치 못한 커브볼을 맞고도 담담히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된다. 괴테가 그랬던가? 신선한 공기와 빛나는 태양, 맑은 물, 친구들의 사랑만 있다면 삶을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괴테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길을 걷다가 콧가를 스치는 라일락 향기, 미세먼지 없이 선명히 보이는 남산 모습, 라디오에서 나오는 처음 듣는 좋은 음악,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해준 서점 의자, 생각하고 있던 친구에게 온 안부 문자, 하루 일정이 일찍 끝나
모처럼 생긴 여유. 여러분은 언제 소소한 행복을 느끼세요? 행복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감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소유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친구와의 우정, 내 아이의 웃음소리, 음악이 선물하는 평온함,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우승이 다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그들의 행복 역시 우리가 말하는 소확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삶을 감상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추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박보검, 공유, 이효리가 앞에 있어도 그저 내 길을 막는 장애물인 줄로만 알고 못 알아보고 지나칩니다. 5장 외로움에 관한 생각. 우리가 외로운 이유. 사람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외로움을 종종 느낀다. 같이 사는 부모나 배우자, 아이들이 있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해도 매일 보는 직장 동료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외롭다. 돈이나 권력, 유명세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해 더 외로워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마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유시화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는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왜 그런 걸까? 인간 중심 상담의 창시자인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우리가 외로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수용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만약 그랬을 때 상대가 나를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것이 아닌 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평가하고 상처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한다. 진짜 자기 모습을 감춘 채 사회적 시각에서 봤을 때 비난받지 않을 수준에서 안전하고 피상적인 만남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만남은 깊은 유대감이나 연결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누굴 만나도 마음에 공허함만 남는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남도 아닌 가족한테까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립돼 외로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사이, 형제 자매 간에도 심리적인 벽이 생기는 것일까? 칼 로저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수용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 아이들에게 그러한 심리적 벽이 생긴다고 한다. 그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이의 생각이나 결정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했을 때만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언제부턴가 자기 스스로의 느낌이나 결정을 신뢰하기보다는 부모의 바람이나 지시를 더 살피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 앞에서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게 일상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모든 것이 문제없는 듯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부부 사이나 형제 자매 간에도 비슷하다. 가까운 사이이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솔직한 민낯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내 편이 되어 마음을 알아주고 포근하게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지만 그게 또 생각처럼 잘 되질 않는다. 더군다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보다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니 서로에 대해 점점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가까운 친구와 속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만약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구가 내 모습을 자기 기준대로 재단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을 가면 뒤로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존중받을 만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문제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자각이 찾아오며 자신감과 자기 신뢰감이 높아진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 존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이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해 삶의 꽃을 활짝 피운다. 그런 아이는 자기의 선택을 긍정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정 기간을 지나면 곧 회복한다. 물론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존중해주는 부모나 형제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인생 선배나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혹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숙련된 심리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리적 부담감도 줄면서 나 자신을 좀 더 수용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특히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찬바람이 부는 이 겨울에 혹시라도 친한 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속 이야기를 나누길 시도한다면 내 기준으로 섣불리 재단하지 말고 따뜻하게 경청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 마음의 닫힌 문들을 조금씩 열어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면 상대 역시 자신의 문을 열면서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보다 상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하지만 서로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해 결국엔 더 멀어지죠. 외롭다 했더니 원래 다 외롭단다. 그 말을 들으려 말한 것이 아닌데 말하기 전보다 더 외로워졌네. 우리가 외로운 까닭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 마음을 열고 말을 걸어보세요.
서로의 공통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차이가 있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지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홀로 있음은 혼자지만 혼자 있는 것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 상태에 따라 외로움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홀로 있음은 편안하다고 느껴요.